갑자기 어려워진 형편에 급전 20만 원이 필요하게 된 B 씨. 인터넷에서 소액 대출 등의 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대출 조건이 조금 이상했다고 합니다. 비상 연락망으로 9명 정도의 연락처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인 9명의 연락처만 보내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상대방의 SNS 프로필 사진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야, 보통 대출 관련 서류만 요구를 하는데 지인들의 연락처 그리고 개인적인 부분, 뭐 사생활, 프사 이런 걸 요구한 거 보면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죠. 사실 지인의 연락처 요구했다는 게 뭡니까? 안 갚으면 협박하겠다라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부분을 이미 먼저 파악을 했다는 게 정말 질이 안 좋은데요. 뿐만 아니라 이자율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만 원 빌리잖아요. 그럼 이자만 18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원 빌리면 일주일 뒤에 48만 원을 갚아야 되는 말도 안 되는 폭리를 취했습니다. 일주일에 거의 100% 이자를 내야 되는 건데 네. 20만 원에 이자만 18%다. 야, 이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이 B 씨 손대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네. 너무 고이율인데 너무 절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대출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소액이다 보니까 빌리고 갚고 일주일 만에 이제 빌리고 갚고 이거를 잘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액수가 늘어나면서 결국에 몇 달 뒤부터는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워낙에나 고리다 보니까 이거를 이 B 씨가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정말 늘어났고요. 이자를 갚기 위해서 결국에 B 씨는 또 다른 대출을 알아보게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 A 업체라는 곳에서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다른 업체를 이 A 업체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빚을 좀 갚으려고 하는데 좀 돈을 융통해 줄 수 있는데 좀 찾아봐라 했더니 이 A 업체에서 뭐 우리가 잘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서 소개를 해줬는데 결국 같은 공범들 한통속이었던 대출 업체를 해줬던 거고 두 번째 업체는 더 고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세팅을 해놓고 계속해서 B 씨는 빚을 주는 구조였고요. 일주일에 이 B 씨가 감당해야 되는 이자만 1,000만 원. 아니 20만 원을 빌렸는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일주일에 이자 1,000만 원을 갚으라는 거는 그냥 죽으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말이 안 되는 폭리를 취했던 겁니다. 지인들한테 B 씨 사정을 해서 갚아보려고 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네, 아니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시작이 2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 20만 원을 지인에게 혹은 뭐 친구들이 부탁했으면 어땠을까 싶으면서도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뭔가 대출업체 연락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자금이 딱 막힐 때가 있잖아요. 관리비도 못 내고 내가 휴대전화기 비도 못 내가지고 잠깐 휴대전화가 멈추고 네. 이런 상황이 오면 잠깐만 소액만 빌려서 이 상황을 해결하면 금방 또 들어올 돈이 있으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에 짧은 생각에 이렇게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댔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이자가 1,000만 원이면 한 달에 4천만 원이고 네. 10달이면 4억 원이에요. 빌리는 건 20만 원인데 회대도 너무합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대부업이라고 해도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죠. 법정에서 허락을 하고 있는 법정 최고 이자율은요 20%입니다. 20%를 넘는 이자는 받을 수 없게 되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해보면 20만 원을 빌렸다라고 가정하면 최고 이자율이 20%니까 24만 원만 1년 뒤에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부업체의 고이율을 좀 따져보니까 예를 들어 20만 원 빌렸다라고 하면 1년 뒤에 1,02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그러니까 5,000%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1년 뒤에 갚아야 되니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을 썼습니다. 이자만 해도 이렇게 말이 안 되는데 대출금 상환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또 연체료가 따로 붙었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시간당 연체료를 받았어요. 시간당 연체. 그러니까 이게 연 이율이랑은 상관없이 시간당 지체하면 시간당 연체료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부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B 씨가 시간 동안 얼마나 가슴을 졸였겠어요. 한 시간 지나갈 때마다 빚이 계속 연체료가 붙는 거니까요. 그래서 궁지에 물린 채무자한테는 또 다른 조직원을 딱 투입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서서 또다시 빚을 지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20만 원으로 시작했던 B 씨의 대출 금액이요. 1년 만에 얼마로 불어났냐?
6억 9천만 원으로 와. 불어났습니다. 야, 진짜 악질이네요, 와, 악질. 뭐 칼만 안 들었지 그냥 강도인데요. 어떻게 6억 와 거기까지 늘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금전적인 압박보다 더 힘들었다는 건요. 정말 악랄한 협박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의 사진을, 이 사채업자도 정말 갓 태어난 아이들의 사진까지 이 B 씨한테 보내면서 무자비하게 협박을 했고요. 처음에 20만 원을 대출받았을 때 9명의 지인 연락처를 받았다.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이용해서 협박하려는 거 아니냐 했는데 역시나 그 지인들에게까지 협박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피해자는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지만 이 갓 태어난 쌍둥이 아이를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이 아이들 생각을 하면서 삶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원에게 당한 피해자가요, 한두 명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불과 3, 4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거래가 1,000건이 넘어갔다고 하고요. 피해 금액도 수억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 근데 돈 빌리는 분들도 너무 급한 마음은 알겠는데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말 그대로 혹시 사채인 거를 모르셨던 건가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대부업체도 다 관련 기관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정상적인 대부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행과 대부업체가 뭐가 달라 궁금하신 분이 있는데 네. 일반 은행과 달리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여신 업무만 취급을 하는 게 대부업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찾을 때는 정상적인 업체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대부업체로 연락을 돌리다 보면 그 번호가 불법 사금융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야. 그래서 내가 연락했던 번호랑 나중에 전화를 안 받아서 끊고 기다리고 있으면 다른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비공개 SNS 등으로 이 불법 사금융 업체랑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결국 8개월의 수사 끝에 이 조직 덜미를 잡히게 됐습니다.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만요, 모두 123명이었다고 하고요. 압수한 대포 통장 300여 개, 이게 다가 아니죠. 그 명세를 파악한 피해자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이 총책 강 실장 같은 경우에는요. 범죄 수익금으로 전 이게 화나요. 서울에서요. 월세 1,800만 원짜리 호화 아파트에서 월세를 살고 있었고요. 거기에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수성가한 젊은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서울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었다고 해요. 경찰은 현금 1억 원을 검거 현장에서 압수를 했고요. 범죄 수익금 30억 원 상당을 추진 보전을 했습니다. 총책 강 실장 등 10명은 이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먹고 본인은 저렇게 호화롭게 살았어요. 이거 엄하게 처벌했어야 되는데 형량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당시에 불법 대출 규모가요, 이 1,000억 원대로 추산이 됐고요. 그 중에 이 총책이죠, 강 실장의 수익은 한 300억 정도다라고 추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 300억 중에 37억만 불법 대출 규모로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법 사금융에 피해를 입었어요라고 진술한 피해자의 숫자가 131명뿐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해자만 한 1,0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이 됐는데 실제 피해자라고 나서 진술한 사람이 131명밖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고 굉장히 숨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경찰은 수사하면서 난항을 좀 얘기를 했고요. 근데 법원이 인정한 불법 대출 규모 37억 원이라고 봤을 때 이제 대출 원금 거기다 법정 이자율 제외한 15억만이 강 실장의 범죄 수익이다. 이렇게 법원은 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강 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8년, 벌금 5천만 원, 또 범죄 수익 추징 6억 6천만 원 정도가 선고가 됐습니다. 참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 수익이 300억이라면서요. 8년 살고 나와서 떵떵거리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사이에 돈을 어디로 빼돌렸을지 맞아, 맞아.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 돈 때문에 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는데 보니까 징역 8년? 이것도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항소심에서 또 감형이 됐습니다. 감형됐다고요? 심지어 그러니까요. 재판부는 뭐라고 얘기했냐. 이들의 범행 죄질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라고 지적하면서도 2심에 이르러서는 이 총책들이요. 피해자랑 합의를 한 거예요. 뭐 수백만 원을 주고 합의한 뭐 피해자도 있고 수천만 원 수억을 주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아니 지금 범죄 수익이 1,000억 원인데 불법으로 추진된
해당되는 게 뭐 6억밖에 안 되는데 그럼 수억 주고 저 같아도 합의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형을 했는데 감형을 하고 나서의 선고 형량을 좀 살펴보면요. 이 강 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고요. 같은 금액의 범죄 수익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강 실장과 함께 재판으로 넘겨진 서 이사한테는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벌금 4천만 원 등을 선고를 했는데 이들이 사실은 사람들을 울린 금액에 합당한 형량인가?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이러니까 국민의 법감정과 실행하는 법이 너무 괴리가 심해요. 네. 이 뭡니까 이게? 이 사람이 죽고 막 이 돈 때문에 이러는데 이렇게 큰 돈을 버는 사람은 뭐야? 이거 5천만 원 벌금? 그리고 감형되고. 잠깐 네. 뭐 한 7년 살다가 나와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그 사람 보는 사람은 기절하죠. 기절해. 네. 정말 당한 사람.